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설 연휴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잘 쉬었습니다. 설 전에는 택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살짝 고생을 좀 했는데 그때 날씨도 좀 안 좋았죠. 근데 설이 딱 들어서자마자 날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올해 1월달 기온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기후가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고 하면 1991년부터 2020년 한 30년 정도 평균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보다 약 0.7도가 지금 더 높다고 하네요. 현재 2024년 1월입니다. 올해 바로 1월 세계 평균 기온은 13.14도씨라고 합니다. 0.7도가 예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라니냐의 그 영향이 크겠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가파르게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춥죠. 굉장히 추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세계 평균 기온을 쭉 지도로 만들었는데요. 어디서 만들었냐면 코페르니쿠스 기후 변동 서비스 센터에서 기후를 만들었는데 주로 우리가 북미 쪽 그 서쪽, 즉 서쪽 북미 쪽 서쪽 캘리포니아 있는데 쪽이죠. 그쪽은 지금 춥습니다. 그러나 동쪽은 12월 달만 해도 엄청난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가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운 데가 우리나라 북쪽, 즉 시베리아 쪽도 지금 추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근처, 노르웨이 그러니까 동부 유럽이죠. 동부 유럽 위쪽도 지금 현재 추운 상태고 요 몇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지금 기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0.7도. 대단하죠. 0.7도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1도가 올라가는데 최소 10만 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위적 산업 배출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생활을 하면서 생산, 소비, 폐기하면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내뿜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1.2도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자연적인 상승과 다른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간 시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최대 온난기인 팔레오세기와 에오세기 그 사이에 최대 온난기가 있습니다. 한 5도에서 8도 정도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한 17만 년 동안. 17만 년 동안입니다. 지금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건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바로 에오세 최대 온난기입니다. 8도 정도. 요때가 한 5,600만 년 전인데요. 요때 중요한 사건이 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고래가 바다로 가기 시작한 것이죠. 고래는 우리 대표적인 포유류인 거 아시죠? 이 고래의 조상들이 점점점 바다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쪽 생물로.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는 바로 계기가 바로 이 에오세 최대 온난기를 지나면서 점점점 바다로 고래가 들어가는 것이죠. 고래는 매월 2월달 셋째 주 일요일을 세계 고래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래. 우리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김뜻돌 씨가 부릅니다. 작은 종말. 손으로 가려진 태양이 말했네. 나도 언젠간 달님과 화해하고 싶어.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 누구나 상처쯤은 안고 살잖아. 아직도 그렇게 내가 밉다면 나도 미워할게.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손으로 가려진 달림이 말했네. 나도 언젠가 태양을 용서하고 싶어.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일부러 구름을 놓아 가렸네. 바다에게 들었지. 작은 종말을 기다린다고. 새벽이 달려오는 속도가 나를 밀어내. 솔직히 나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 누구나 상처쯤은 안고 살잖아. 아직도 그렇게 내가 밉다면 나도 미워할게. 나를 용서해줘. 사랑해줘. 나를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사랑해줘. 나를 용서해줘. 작은 종말. 작은 종말이 지금 현재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큰 종말은 어떤 겁니까?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멸종되는 그 단계죠.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기온이 점점 더 가속화되어서 아마 2100년쯤 되면 지금보다 5도에서 6도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온도죠. 세계 평균 기온이 5도가 올랐다, 6도가 올랐다. 그러면 여름, 겨울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온갖 기상 이변들이 곳곳에서 속출될 것입니다. 바로 이번 미국 동부 쪽 12월까지는 엄청나게 눈이 내리고 엄청난 한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따뜻해졌습니다. 1월 달은 세계 평균 기온이 지난 30년보다 훨씬 더 많이 0.7도가 올랐죠. 그 정도로 온도가 올랐습니다. 급격하죠. 1월과 12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엄청나게 온도의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더 급격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더 일어나는 것이죠. 이 작은 종말. 그럼 곳곳에 작은 종말이 어떤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고래를 예를 들게요. 세계 고래의 날이니까 2월 셋째 주 일요일은 세계 고래의 날입니다. 요거는 항상 그 알래스카 근해에 있던 혹동고래는 등에 혹 같은 게 있다고 해서 혹동고래라고 합니다. 혹동고래가 알래스카에서 2월이 되면
하와이주 마우이 섬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할 때 엄청난 이 고래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마우이 섬에서 고래 축제가 열립니다. 고래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뭐 고래 잡아서 고래를 먹고 하는 것이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고래를 통해서 자연이 어떤 경이로운 힘을 발휘하는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왜 고래를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축제를 바탕으로 해서 마우이 섬에서 1980년도에 바로 세계 고래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고래를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특히 울산 쪽이었죠. 울산 쪽에 고래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도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저에게는 입맛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울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고래 고기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물론 일본도 고래 고기를 많이 먹죠.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사실 환경이라든지 특히 기후 위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관련돼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고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연 이 큰 고래가 큰 고래 뭐 잡아먹는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겠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201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와 미국 버몬트 대학교가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공동 연구를 했는데 이는 대형 동물, 고래와 같은 대형 동물, 우리 같으면 육지 같으면 코끼리 같은 대형 동물들이 사라지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인이 없어집니다. 인은 우리 특히 배설물에서 많이 넣어죠. 이 인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형 동물들이 응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응아를 하지 않으면 인이 인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그 인들을 그 작은 생물들이 먹거든요. 먹는데 왜 먹느냐면 이 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농작물을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1차적인 그리고 초식 동물들이 먹이인 식물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대형 동물이 사라졌는데 식물이 사라져요. 와, 그죠? 바로 작은 종말입니다. 식물들이 사라지는. 어느 정도 없어졌냐면 이 대형 동물들이 사라지면서 특히 고래를 예를 들면 300년 만에 개체수가 66에서 90%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깐깐하게 보면 66% 정도. 근데 좀 우리가 더 깐깐하게 보면 90%. 우리 좀 느슨하게 생각하면 66%, 90%까지 줄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근데 이 고래가 바다 깊숙이 심해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심해에 있는 물고기라든지 여러 가지 플랑크톤이나 이런 걸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 심해에 있던 여러 영양분들이 그 고래는 뭡니까? 고래는 포유류 동물 아닙니까? 포유류 아닙니까? 숨을 밖에서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다 해수면으로 올라오죠. 올라오면서 숨을 쉬면서 대변을 봅니다. 응아를 하죠. 그러면 거기 응아에 있는 인들이 바다 표층수에 떠다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안으로 흘러가면 거기서 회기성 어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장어 같은 거 있죠. 장어라든지 뭐 연어 같은 거. 요런 물고기들이 그 인을 먹습니다. 그러면 걔들이 인을 먹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강으로 올라가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다 보면 곰에게 아니면 다른 늑대들이나 이런 데 잡혀 먹습니다. 또 인간들이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심해 깊은 바다에 있던 여러 영양분들이 고래의 배설물을 통해서 응아를 통해서 우리 동물들이 육지에 있는 동물들 우리 인간들도 먹는 것 포함해서 들이 먹으면서 그것이 다시 다시 우리도 응아를 하죠. 곰도 응아를 합니다. 그것이 땅에 뿌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고래가 사라짐으로써 고래의 배수물, 즉 심해 깊이 있던 여러 영양물질들이 응아를 통해서 바다 해안으로 그리고 그 해안에 있는 해기성 어류들이 강으로 그 강에 있던 곰들이 잡아먹고 다시 땅에다가 육지에다가 뿌리는 일들이 막히는 겁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바로 작은 종물이 시작된 겁니다. 90%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34만 톤 가량이 심해에서 해수면으로 인이 이동해 왔는데 지금은 7만 5천 톤밖에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34만 톤인데 고래가 사라지기 전에는 300년 만에 고래가 90%까지 줄었다 그랬습니다. 66%에서 90%까지 줄었는데 그 사이에 인의 이동이 77%나 감소한 거죠. 즉 고래의 감소량과 비슷하죠. 물론 그 인의 이동이 고래뿐만 아니고 다른 해양 동물들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래의 개체수가 줄므로서 바로 바다의 심해에 있던 여러 영양물들이 우리 육지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종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슈타인이 부릅니다. 안 아름답고도 안 아프구나. 내게 남은 것은 뭐지? 베개에 담긴 한송같이 기대주는 사람 없인 무것도 아닌 너가 말해준 내 갇힌 사람들에게는 고집 어떻게 색안경 없이 물러갈게 난 괜찮은 듯이 보이지만 내가 그렇다니까 우리 대화는 언제나 여기까지 가져가 내가 해낼 거라는 말 아무도 없으니까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뭘 더 어쩌라고가 아름답고도 안 아프구나 여기서 반응이 없고도 표정이 없고도 하늘이 멈춰있어 눈 감고도 잠 안 와 이제 집에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면 난 이유 같지도 않은 걸 세워두고 기대서서 맞는 말 가지고 위로하겠지 혼자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밤이 찾아오고 나면 넌 창문가에 앉아있어 넌 어느 만화 속 점이 가득한 말풍선처럼 말이 없고 생각이 많아지게 아름답고도 안 아프구나 여기서 반응이 없고도 표정이 없고도 하늘이 멈춰있어 눈 감고도 잠 안 와 이제 집에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말하면 난 이유 같지도 않은 걸 세워두고 기대서서 맞는 말 가지고 위로하겠지 혼자 노래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안 아름답고도 안 아프구나. 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안이 부정어잖아요, 그죠? 안 돼,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고도 아프지도 않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답지 않고도 아프지도 않구나.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조선계담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성계 장군 아시죠? 이성계, 태조 이성계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우리 보리암에 가면 기도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남해 군에 놀러 오시면 꼭 보리암에 이성계 장군이 기도를 올린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그 이성계 장군이 역성혁명을 일으켰잖아요.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근데 그때 반대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성계 장군의 형인 이원계 장군입니다. 이원계 장군. 형이라는 건 친형입니다. 근데 친형인데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라고 보면 되겠죠. 이원계라는 이 장군은 정명사상, 즉 그 전에 공자가 이야기했던 정명사상입니다. 정자는 발을 정자고 명자는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에 맞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한자가 그거죠. 궁군신신 부부자자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신하는 임금을 따르고 자식은 부모를 따른다.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조금 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군부 독재 시대였습니다. 군부 독재. 제가 자랄 때는 군부 독재 시절이었죠. 그리고 폭력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폭력에 의해서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쓰지 않고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따르라.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안 맞으려면 무조건 따라야 되겠죠. 제가 폭력적인 행사에 제가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정부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죠. 정부 대표적인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전두광이었죠. 전두광이었습니다. 군사구태설을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했죠.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내왔던 말이 바로 궁군 신신 부부자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근데 이 뜻은 본 뜻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자식이 자식답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본 뜻입니다. 본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해야 우리 같은 서민들이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원래 민주주의도 그렇습니다. 법치주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법치주의는 무조건 법을 지키라가 아닙니다. 법에 맞게 통치자가 통치할 행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무조건 법을 잘 지키라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는 뭐 법 안 지키지 말고 막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본 뜻은 권력자가 자기의 권력을 사용할 때 법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뜻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도 마찬가지죠. 바로 민주주의 근간이죠.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처럼 군군 신신 임금이 임금답다. 임금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최정민입니다. 발을 정자, 민첩할 민자. 바른 것에 민첩한 사람이. 그럼 제 이름에 맞게 살려면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바른데. 저는 노력은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명사상을 가진 이원계 장군이 이성계 장군의 형 아닙니까? 그럼 이성계 장군이 권력을 가졌을 때, 권력을 쥐고 조선을 건국했을 때 엄청난 권력을 또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성계 장군이 이 이원계 장군을 형으로서 엄청나게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 황산 대첩 아시죠? 우리 고려 말 4대 대첩 중에 엄청난 이성계 장군이 우리 이성계 장군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원계 장군도 같이 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왜구들 격파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원계 장군이 같이 가서 도와줬습니다. 대단한 무신도 되고 문신도 되었습니다. 글도 상당히 잘 적었습니다. 시도 좋아했고 시도 잘 적고 이 정도로 문무에 특출한 굉장히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권력욕이 없었던 것이죠. 권력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을 딱 했습니다. 위화도 해군을 하려고 이성계 장군이 부하들한테 여러 이렇게 의견을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무도 반대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이용계 장군이 반대를 했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신하다. 신하는 신하다워야지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겠죠. 대세가 이미 건너갔잖아. 대세가 해군하는 거로 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었습니다. 이성계 장군도 그전까지 이용계 장군의 형인 이용계 장군의 이야기를 잘 따랐지만 이분만은 아니다. 형님 이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그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해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용계 장군이 자기 아들들 4명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려의 신하다. 고려의 신하. 고려의 신하로서 나는 이 위화도 해군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고려를 배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생인 이성계도 배신할 수는 없다. 왜? 이성계의 형이니까. 형다워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죽음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 대신 너희들 4명은 숙부를 모시고 조선을 개국하는데 같이 참여하도록 해라. 라고 말을 던지고 독살이 아니죠. 독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바로 정명사상이죠. 자기 이름에 걸맞는 신하로서의 그 이름에 걸맞는 자기 역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고려의 신하로서. 그래서 우리는 이성계 장군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성현명에 찬성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끝까지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재영 장군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나 재영 장군은 그때 당시에 고려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당연히 자기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이 이용계 장군은 이성계 장군의 형입니다. 자기가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물론 벼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완전히 기득권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용계 장군은 자기 기득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고려의 신하라고 하는 그 정명, 신하로서의 그 군군 신하가 신하답다. 그런 것을 지키려고 자기를 한 것이죠. 이런 이용계 장군을 관련된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성계 장군 세력들 이제 군사 구태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정도전을 비롯해서 이 세력들이 봤을 때는 이용계 장군, 특히 이성계 장군의 형인데 조선 건국에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록을 삭제해야죠.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대접을 기록이 없습니다. 주로 야사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괴담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계 장군을 빗댄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개봉이 되었죠.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속 끝 기다려온 디레 연습했던 손들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 turn around 발걸음은 매일 걷던 그 길로 계획은 완벽 빨리 말 걸어보고 싶어 Hey 문 앞에서 짓을 세어본다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일은 말야 안녕 좀 마디 건넬 때 집에 소리
소리 캔슬 네 말소리는 플레이리스트 yeah. 친구는 나의 용기 알려줘 너의 이름이 뭐야 너와 내 거리는 세 걸음 남았어 yeah. 둘 하나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나야 이 순간 feel so wonderful 조금은 뚝딱거려져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를 첫 만남 우리의 사이를 beautiful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wait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그렇죠. 첫 만남은 사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행동을 예상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생활 뭐 루틴 또는 습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미리 알고 있으면 거기에 제가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첫 만남에는 잘 안 되잖아요. 탐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만남은. 그래서 자기 계획을 세워서 뭐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도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해적과 산적이 만나는 겁니다. 해적과 산적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연극절을 걷게 되는데요. 2014년 8월 달에 개봉했습니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866만 명이 정도가 그때 당시에 2014년이면 지금부터 16, 7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영화 바로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그 이후에 이제 2탄이 또 나왔죠. 근데 2탄보다는 저는 1탄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많은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김남길 씨, 손예진 씨, 뭐 오달수 씨, 김태호 씨, 박철민 씨도 나오네요. 신정건 씨, 뭐 조다란 씨, 조이봉 씨도 나옵니다. 정성화 씨도 나오네요. 그런데 특히 저는 이 배우 바로 유해진 씨, 이 배우가 막 고래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엄청납니다. 정말 재미있게 그때 제가 유해진 씨라고 하는 이 배우를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금 봐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면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해적 바다로 간 산적, 그러니까 산적은 산에서 강도짓을 하는 강도 아닙니까? 강도 산에 있는 강도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바다로 간다는 거죠. 바다 배를 타고 해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주연이 김남길 씨하고 손예진 씨인데요. 손예진 씨는 어릴 때부터 해적입니다. 근데 김남길 씨는 원래 무인이었어요. 무인이었는데 위화도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해군 때 반대합니다. 깡패 같은 짓이 어딨냐. 즉 정명석상에 입각한 거죠. 신하가 왕을 치러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건 깡패 짓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원계 장군은 그런 말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최고 장군, 동생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과 그다음에 자기가 신하로서의 그 정명사상을 지키는 그 고뇌 속에서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걸 선택했지만 여기는 영화니까 또 너무 그렇게 가면 영화의 그 드라마틱한 부분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김남길 씨가 반대하면서 뭐 도망을 가서 이제 해적이 되는 겁니다. 해적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때 당시 이제 명나라가 이제 원나라가 지고 명나라가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죠. 중국의 권력을 잡습니다. 천하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기본 사상은 유학 아닙니까? 유학. 저 큰 나라. 그리고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 중에 하나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감히 큰 나라를 공격하느냐라는 명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 이제 중국의 유학을 바탕으로 정치 이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명나라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원장이 명나라의 최고 대빵이었는데요. 주원장이 상당히 조선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렇죠. 조선이 이제 건국됐으니까 조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조선에 건국한 세력들, 즉 이성계 외 무인들과 그다음에 정도전 등의 그 문인들의 그 힘이 막강한 걸 눈치챈 거죠. 그래서 너무 키워주면 안 된다. 소위 지금도 그렇죠. 원래 최고 권력자는 2인자를 안 만들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너무 권력욕에 이제 서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정형적인 특징입니다. 주로 자기가 전통성 없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죠. 특히 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 이 두 분이 2인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죠. 예.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주원장은 조선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각신 끝에 노력 끝에 이제 그 주원장이 옥세를 내립니다. 국세죠, 국세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국세를 가지고 오다가 사신이 이 국세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잃어버린 걸 누가 가져가느냐? 바로 고래가 가져갑니다. 그 고래가 혹동고래입니다. 혹동고래. 그러면서 이 고래 속에 있는 옥새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그러면 이 산적들, 즉 김남길 씨가 분하고 있는 장사정입니다. 장사정. 이 장군은 장군이었다가 이제 산적이 되었잖아요. 고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옥새가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다른 세력들은 옥새를 잡아야 출세가 될 거 아닙니까? 옥새를 자기가 건져와야, 자기가 찾아서 이성계 장군한테 갖다 줘야 자기가 권력의 중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옥새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장면인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액션도 괜찮습니다. 액션도 괜찮고 그 내용적인 역사적 내용, 물론 상상이 많이 가미되었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이원계 장군이라고 하는 이분을 기억한다면 위화도 해군 때 반드시 모두가 다 찬성하지는 않았다. 그때 고려를 지키려고 했던, 기득권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상에, 자기 이념에 맞게 바로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그 자기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도 계시다. 그런 것을 알고 이 영화를 보면 역사적인 의미도 새롭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용계 장군을 내 역을 바로 저는 김남길 씨, 장사정이라고 하는 역할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정우성 씨가 한 역할을 했죠. 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상상이 많이 가미되기는 했습니다만 바로 그런 자기의 정명사상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다울 때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다울 때 자식은 자식답다. 권력자가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이 민주주의가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서민들은 법을 지키고 자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행복한 생활을 해나갈 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이 영화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혹동고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혹동고래. 그러면 이 그때 당시에 혹동고래가 과연 우리 나라에도 왔을까요? 혹동고래가? 혹동고래는 등에 혹 같은 게 있다고 무슨 모양이 있는데요. 그게 마치 혹 같다 해서 혹동고래라고 하는데요. 혹동고래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역사적으로는 동해안에 이 혹동고래가 지나가지 않는 거죠. 이 알래스카에 있다가 하와이로 간다고 했죠. 우리 쪽으로 올 일이 없잖아요. 주로 어떻게 가냐면 주로 이제 해안에 있는 해안가를 따라서 가기는 하는데 작은 해안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해는 우리 한반도와 그리고 일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지나가지 않고 큰 쪽, 즉 일본의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와이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혹동고래가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조선 초니까 고려말 조선초니까 고려말이죠. 조선초라고 하기는 그렇고 고려말이죠. 고려말에는 이 혹동고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는 혹동고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역사적 사실과는 과학적 사실과는 좀 틀리다. 그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혹동고래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고래연구센터의 연구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재작년에 포항에서 한번 발견되었고 작년에 1월 달에는 속초에서 죽은 혹동고래가 바닷가로 떠내려왔습니다. 그리고 8월 달쯤에 제주도에서 뛰어노는 살아있는 혹동고래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 혹동고래가 예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죠. 물론 기록에는 없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혹동고래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혹동고래뿐만 아니고 보리고래, 그다음에 향고래 등도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가 점점 변해서 그런 건지 아직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해양 생태계가 상당히 파괴되었죠. 그러나 작은 종말들 해양 생태계가 상당히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고래의 먹잇감들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그것도 있고 수온도 많이 상승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추측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래 연구센터에서도 아직까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씨가 부릅니다. 영원을 약속해줘. 너를 처음 봤던 날 세상 흐려지고 너 하나만 보였고 함께 처음 걷던 날 널 사랑하게 될 거란 걸 알았죠. 내 고백을 받아주던 날 아침마다 깨었던 꿈을 이룬 듯했고 우리 처음 입을 맞춘 날 너와의 영원히 내 평생의 꿈이 됐죠. 영원을 약속해줘요. 지키지 못할 말이라도 괜찮아요. 짙은 어둠 내린 밤 희망을 줬던 그 달빛처럼 서로가 그럴
우리는 영원하기를 바라죠. 행복함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남녀간에는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일단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읽었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실들을 봤을 때 영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확신적으로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현재 세계 평균 기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를 영원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영원히 바라는 건 바로 후지산이 폭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지산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일본 노토반도에서 1월 달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11일입니다. 일요일에 또 4.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는 지금 판이 있습니다. 판. 일본은 4개의 판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죠. 4개의 판이 있는데 북쪽은 북미판, 남동쪽은 태평양판, 남서쪽은 필리핀 해판, 그리고 서쪽은 아무르판, 유라시아판의 한 종류이기도 약간 떨어져 놓은 거기도 합니다. 이 아무르판은 우리 서해하고도 연결돼 있죠. 서해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지진 그 판이. 그런데 어쨌든 이 4개의 판이 마주치면서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300년 전에 후지산이 폭발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후지산이 폭발할 때 남쪽 지역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그 지진이 일어나고 48일 후에 후지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쪽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노토반도 근처 그쪽에서 지진이 몇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록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짐이 좋지 않다. 지금 후지산이 원래 100년에 한 번씩 분화를 했습니다. 그 전에 기록에 따르면. 그러나 지금 현재 300년 동안 분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 것이죠. 에너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토반도 쪽에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판에 연결되어 있는 남쪽에 있는 지진판이 움직일 것이고, 그러면 후지산은 바로 그 태평양판하고 만나는 곳, 유라시아판, 필리핀 해판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폭발을 하면 그 하산재의 영향은 우리나라로 오지 않습니다. 편선풍을 따라서 미국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다른 엄청난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물론 지구온난화도 좀 예방합니다.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죠. 하산재가 올라가서 성층권에 올라가면 햇빛을 가리니까, 반사시켜버리니까. 그러나 그 더 큰 피해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원히 폭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자연의 그 위치를, 자연의 그 순환을 제가 어찌 감히 제가 바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에 여행 가지 않는 것이죠. 거기 가서 폭발이 됐다면 비행기 못 뜹니다.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지금 노토반도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총 241명이 사망하고 1182명이 부상했고요. 주택은 약 6만 채가 붕괴되었습니다. 현재 1만 3,500명이 피난 생활하고 있습니다. 7.6이었습니다. 지진 7.6이었습니다. 이 7.6에도 이 정도 피해인 것이죠. 그런데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그쪽 후지산의 동쪽 쪽 바로 피해를 받는 곳 도쿄하고 그쪽 지역에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일본은 믿습니다. 그죠?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우리는 미워합니다. 미워하죠. 그래서 한일전, 뭐 축구, 야구 뭐든지 우리는 무조건 이기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부분과 실제로 인간이 죽고 피해를 당하는 그 일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지산이 폭발하면 또 어떤 또 지형의 변화가, 지질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죠. 일본 침몰까지는 뭐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에 버금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원히 저는 후지산이 폭발하지 않기를, 폭발하더라도 작은 폭발 정도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마지막으로 들을게요. 적재시의 새벽통화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얼마만이야 목소리 들으니 참 좋다 취한 듯한 너의 표정도 다 그대로구나 많이 그리웠는데 연락 좀 하지 그랬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도 반가웠을 거야 다 그대로구나 다정한 말투도 넌 여전하구나 부드러운 웃음도 별일 없이 지낸다니 참 다행이야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별다른 일 없이 힘들 때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이렇게 전화해 줄래 다 그대로구나 다정한 말투도 넌 여전하구나 부드러운 웃음도 별일 없이 지낸다니 참 다행이야 나도 잘 지내고 있어 별다른 일 없이 힘들 때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이렇게 전화해 줄래 한 번씩 생각이 나면 이렇게 전화해 줄래